피고인 강인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이에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 맨 앞에서 16살 학생이 벌떡 일어섰거든요. 방청인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눈을 크게 떴고 국선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진 채로 방청인 지금은 판결 선고 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법정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판사님은 망치를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멈춰 섰어요. 16살 손자가 변호사도 아닌 고등학생이 방청석에서 판사를 막아선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 아이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끝난 후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도시 골목 끝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작은 금 공방에서 시작됩니다. 골목 안쪽 낡은 1층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간판에는 한길 금 공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 반지하 주택. 그게 저희가 사는 집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벌써 공방에 가셨어요. 6시 반이면 나가셔서 저녁 6시쯤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골목을 지나 학교로 향했어요. 16살 고등학생과 72살 할아버지.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7살 때 암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비 때문에 집까지 팔았습니다. 1년 넘게 병원을 오가던 중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무너지셨습니다. 엄마 장례식 일주일 뒤에 그 뒤를 따라 아빠도 떠나셨어요.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오후 4시쯤 저는 학교를 마치고 공방으로 갔어요. 골목 안쪽 작은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왔니? 오늘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저는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고 할아버지 옆으로 갔어요. 공방은 작았습니다. 작업대 하나, 선반 하나, 작은 금고 하나.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끼고 반지를 만들고 계셨어요. 작은 금 조각이 할아버지 손 밑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뭐 만드세요? 약혼 반지. 다음 주까지 해야 해. 예쁘네요. 그래. 고맙다. 할아버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40년 넘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금을 만지며 사셨어요. 할아버지, 응? 손 안 아프세요? 할아버지가 손을 멈추고 저를 보셨어요. 아프지. 나이 먹으니까. 근데 뭐, 이게 내일이니까. 아파도 해야지. 할아버지가 다시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준호야, 저울 좀 가져다 줄래? 네. 저는 선반에서 저울을 꺼내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금 조각을 저울 위에 올렸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3.2g. 맞네. 할아버지가 낡은 노트를 펼쳐 숫자를 적었어요. 작업 일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적으세요? 그래야지. 무게는 거짓말 안 하거든.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금 다루는 사람은 기록을 남겨야 해.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문제요? 응. 금은 비싼 거잖아. 조금이라도 틀리면 큰일 나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노트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재고, 적고, 확인하는 거야.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원칙이었어요. 정직하게,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 6시쯤 할아버지가 작업을 멈추셨습니다. 준호야, 집에 가자. 할아버지는 작업대를 정리하셨어요. 도구를 제자리에 놓고 금 조각들을 금고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저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셨어요. 골목을 지나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희 집이었어요. 저녁 7시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게 전부였어요. 작은 밥상 앞에 할아버지와 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인천세관은 오늘 액체금 밀반입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놓고 TV를 보셨어요. 이들은 금을 액체 상태로 변환해 세제통에 숨겨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세제통이 가득 실린 트럭 사진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금을 액체로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녹는 점만 넘기면. 신기하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으로 약 30억 원 상당의 금을 압수했으며 할아버지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셨어요. 할아버지, 왜 꺼요? 밥 먹을 때는 뉴스 안 봐. 소화 안 돼.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금을 액체로 만들면 무게도 달라져요? 무게?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무게는 안 달라지지. 금은 거짓말 안에 있는 만큼 그만큼 무거울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울로 재면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 형태를 바꿔도 색을 바꿔도 무게는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는 거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밥을 드셨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주름 많은 얼굴, 구분 등 거친 손. 평생을 금과 함께 사신 분이었어요. 정직하게, 꼼꼼하게. 부모님 치료비로 모든 걸 잃었지만 저를 키워주셨어요. 혼자서 묵묵히. 그게 할아버지의 인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시작했어요. 연필 소리, TV 소리. 그게 저희 집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과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그래, 잘했네.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듯이. 우리 준호 똑똑하네. 할아버지는 수학 못했는데. 과학이에요, 할아버지. 아, 과학? 그래, 과학.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좋았어요. 둘뿐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할아버지가 하품을 하셨어요. 준호야, 이제 자야겠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너도 늦게까지 하지 말고 자거라. 네.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조금 더 숙제를 하다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냥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평범함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학교를 마치고 공방으로 향했어요.
골목 어귀를 지나는데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깔끔하고 비싸 보이는. 저는 공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공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와 낯선 남자 목소리. 할아버지 왔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작업대 앞에 서 계셨고 그 맞은편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남자였어요. 아, 학생이 손자분이시구나. 남자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공손한 미소였어요. 준호야 왔니? 여기 가방 놓고 있어. 네. 저는 구석에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강인호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기억하시죠? 금은방 하시는 분? 네, 오상길입니다. 예전에 몇 번 일 맡긴 적 있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맞네요. 오늘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오상길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간단한 작업인데 선생님 솜씨가 필요해서요. 뭐 만드실 건데요? 반지 몇 개, 목걸이 몇 개요. 할아버지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 금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금은 가져오셨네요. 네, 여기 58g 정도 됩니다. 할아버지가 저울을 꺼내 금을 올렸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58.7g. 맞네요. 할아버지가 노트를 펼쳐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역시 선생님은 꼼꼼하십니다. 금 다루는 사람은 기록을 남겨야죠.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일주일 정도면 되겠습니까? 충분합니다. 할아버지가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금의 무게, 작업 내용, 납기일, 비용까지 하나하나 적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원칙적이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요. 그렇죠, 그렇죠. 오상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오상길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오상길이 공방을 나갔어요. 문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저는 가만히 봤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몰랐지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작업을 끝내셨어요. 반지 5개, 목걸이 3개. 그날 오후 오상길이 다시 공방에 왔습니다. 선생님, 잘 끝내셨나요? 할아버지가 완성품을 보여줬어요. 오상길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역시 선생님 솜씨는 최고예요. 무게도 확인할게요. 할아버지가 저울을 꺼냈어요. 오상길이 반지들을 올려놓고 무게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딱 맞네요. 선생님은 정말 정직하세요. 금은 거짓말 안 하니까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상길도 웃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말이죠. 오상길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또요? 네, 이번에는 좀 큰 작업인데요. 오상길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아버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금괴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게 여러 개.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좀 녹여서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가 금괴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오상길을 봤습니다. 출처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게 말이죠. 고객한테 받은 건데 증서가 좀 애매해서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증서가 애매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냥 형태만 좀 바꿔주시면 되는 건데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고 안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금괴를 도로 봉투에 넣었어요.
저는 출처 모르는 금은 안 만집니다. 선생님,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2배로 드릴게요. 오상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니, 3배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형편도 그렇고 손잡은 학교도 보내야 하고 저를 힐끔 보며 말하는 오상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봉투를 오상길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금만 만집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오상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공손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원칙 고집하시면 힘드실 텐데요. 오상길의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제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쉽네요, 선생님.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상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는 봉투를 집어들고 공방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선생님, 후회 안 하실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각박하니까요. 오상길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고 무서웠어요. 공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문을 바라보고 서 계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 사람, 이상했어요. 그래, 이상한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작업대로 돌아가셨어요. 준호야, 잘 기억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원칙을 버리면 끝이야. 네. 출처 모르는 금은 누가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모르는 금이거든. 그런 건 손 떼면 안 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거절이 함정의 시작이 될 줄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갔고 할아버지는 공방에 가셨어요.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4시쯤 저는 학교를 마치고 골목으로 돌아왔어요. 공방 앞에 이웃집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준호야. 네, 할머니. 오늘 낮에 공방 앞에 사람들 왔더라. 사람들이요? 응. 정장 입은 사람들이 한참 서성이고 있더라고. 할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응. 할아버지 나가셨을 때였어. 근처 은행 가신 것 같던데. 그랬구나. 고맙습니다, 할머니. 공방 문을 열었어요. 공방 안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작업대, 도구들, 선반,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냄새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상한데 저는 천천히 공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업대 위 도구들의 위치가 조금 틀어져 있었고 선반 위 먼지가 몇 군데 닦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뒤진 것 같았어요. 그때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야, 왔니?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웃 할머니가 그러는데 오늘 낮에 누가 왔었대요. 누가? 정장 입은 사람들이요. 공방 앞에 서성이고 있었대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할아버지가 공방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이상한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금고 쪽으로 가셨어요.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금은 다 있네. 다행이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우리를 향한 함정의 시작이었다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학교에 있었고 할아버지는 공방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졌대요. 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가셨는데 공방 앞에 검은 차 3대가 서 있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있었답니다. 강인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관세청 특별수사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영장이 펼쳐졌어요. 잠깐, 뭐라고요? 압수수색? 국제금밀수 조직 관련 수사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공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저는 그때 학교에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호야, 잠깐 나와봐. 복도로 나가니 선생님 얼굴이 심각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한테 연락 닿니? 아니요, 왜요? 지금 할아버지 공방 쪽에 경찰이 왔다고 하더라. 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빨리 가봐. 가방 두고 가도 돼. 네, 감사합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공방까지 숨이 찰 때까지 뛰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 섰어요. 공방 앞에 차들이 서 있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이웃들이 밖으로 나와 구경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사람들을 헤치고 공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학생,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손자예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공방 안에서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할아버지, 준호야.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잠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지금 수사 중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저는 밖으로 밀려났어요. 공방 안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반을 뒤지고 금고를 열고 바닥까지 확인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공방 구석 작은 수납장 뒤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였어요. 묵직해 보이는 금괴입니다. 여러 개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저기 왜 금괴가 있어요? 강인호 씨, 이게 당신 공방 아닙니까? 맞지만 저건 제 거 아닙니다. 처음 봐요. 여기 또 있습니다. 선반 뒤쪽에도요. 또 다른 봉지가 나왔어요. 말도 안 돼. 저는 정말 모릅니다. 강인호 씨, 일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수사관이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저는 공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거 안 해요.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학생,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억울하게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할아버지 괜찮아.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해야. 곧 풀릴 거야. 할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려. 알았지? 할아버지가 억지로 웃으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차에 타셨어요. 저는 공방 앞에 서서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집도 그런 일 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벌었으려고 저런 짓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방은 엉망이었어요. 선반은 뒤집혀 있었고 도구들은 바닥에 널려 있었고 할아버지의 작업 노트는 구석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공방이 단 1시간 만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어요.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할아버지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할아버지 냄새가 났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준호 학생이십니까? 저는 이태성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국선 변호인으로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유치장에 계십니다.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속이요? 네, 혐의가 좀 무겁습니다. 국제금밀수 조직 연루 혐의로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학생, 진정하시고. 일단 내일 법원 오시겠습니까? 네, 갈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관세청 특별수사팀은 어제 국제금 밀수 조직의 국내 세탁 창구로 활동해 온 금 세공업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TV 화면에 할아버지 공방 사진이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된 할아버지 얼굴도 나왔습니다. 경력 40년의 이 세공업자는 밀수 금을 받아 세탁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저는 TV를 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준호야, 뉴스 봤어? 응. 진짜야? 네, 할아버지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또 울렸습니다. 다른 친구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이태성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50 가까운 피곤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준호 학생이죠? 이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요. 공방에서 밀수금이 발견됐고 출처도 불명확하고 할아버지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알아요. 저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검사 측에서 말이죠. 경력 40년 세공사가 자기 공방에 뭐가 있는지 모를 리 없다고. 그건 학생,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하기가 쉽지 않아요.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형량이요? 할아버지가 안 했는데요. 학생,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도 할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구치소 면회를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왜 할아버지가 미안해요? 할아버지 잘못 없잖아요. 그래도 너한테 이런 일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진짜 모르는 거죠? 그 금괴들. 그래. 처음 봤어. 누가 언제 넣었는지.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모르겠구나.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준호야, 학교는 가니? 아니요. 가야지. 공부해야지. 할아버지 이러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요? 준호야.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할아버지. 저도 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할아버지와 저는 그렇게 마주보며 울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끌려나가는 걸 봤어요.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그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구속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친구들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읽지 않았어요. 반지하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목요일 오전 이태성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학생, 오늘 오후에 검사조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대신 학생이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후 2시에 검찰청으로 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세공업자 손자로 보는 것 같았어요. 조사실에 들어가니 조민석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강준호 학생이죠?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태성 변호사님이 옆에 앉으셨어요. 학생, 할아버지가 공방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죠? 네, 금세공을 하십니다. 그럼 거래처는요? 어떤 사람들이 금을 맡기러 오던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학교 끝나고 가끔 공방에 들렀을 뿐이에요. 오상길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금은방 하시는 분이요. 공방에 온 적 있어요. 언제요? 보름 전쯤이요. 그때 뭘 했죠? 반지랑 목걸이 주문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만들어 드렸고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사람이 금괴를 가져왔어요. 형태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했죠? 출처가 불분명하다고요. 할아버지는 깨끗한 금만 만지신다고. 검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학생, 그런데 말이죠. 오상길 씨 진술에 의하면 할아버지께서 그 금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학생, 진정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거절하셨다고요. 학생이 있을 때는 거절했을 수도 있죠. 나중에 따로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럴 리 없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준호야, 일단 진정하고. 변호사님이 제 팔을 잡았어요. 학생, 현실을 직시하세요. 공방에서 밀수금이 발견됐습니다. 할아버지 공방이에요. 40년 경력 세공사가 자기 공방에 뭐가 있는지 모를 리 없죠. 누가 몰래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요? 왜요? 증거는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학생,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평소에 수상한 사람들 만나시지 않았나요? 없어요. 정말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검사가 서류를 덮었어요. 변호사님, 피고인 측에서 형량 협상 의향 있으신가요? 그건 의뢰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재판 가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검사도 변호사도 아무도 할아버지를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유죄라고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는데 변호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준호야, 잠깐. 네. 솔직히 말할게. 이 사건 이기기 힘들어. 증거가 너무 명확해. 공방에서 금괴가 나왔고 거래처 진술도 있고 할아버지가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변호사님도 할아버지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법은 증거로 판단하거든. 그럼 어떡해요? 형량 협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5년에서 3년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안 하셨다고요. 준호야.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이 사건은 힘들다. 변호사님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봤어요. 아무도 할아버지를 믿지 않았고 남은 건 저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을 지나는데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손자 아니야? 그러게. 할아버지가 저런 짓 하고 있었는데 몰랐을까? 알았겠지, 뭐. 같이 살았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반지하 집 계단을 내려가는데 문 앞에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범죄자라고. 저는 손으로 문질러 지웠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까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할아버지도 무너진다고. 교문을 들어서는데 애들이 수군거렸어요. 저의 할아버지 뉴스 나온 거 봤어? 금밀수래. 대박. 저는 모르는 척하고 교실로 갔습니다.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갔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 가니 애들이 힐끔힐끔 저를 봤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친했던 친구가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는데 저 집 할아버지 완전 조직이랑 연결됐대. 진짜? 겁나 무섭다. 손자도 알고 있었을 거래. 같이 살았는데 모를 리 없잖아.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한지우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선생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 순간 참고 있던 게 터져버렸습니다. 선생님, 눈물이 났어요. 울어도 돼. 괜찮아.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아무도 할아버지 안 믿어요. 검사도 변호사도 친구들도. 넌 믿니? 네. 그럼 됐어.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준호야, 내가 믿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저 혼자서 뭘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 솔직히.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말이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안 그래? 내 할아버지 어떤 분이야? 정직하세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정직한 사람이 이런 일 할까? 안 하죠. 그럼 뭔가 이상한 거잖아. 저는 선생님을 봤어요. 준호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선생님도 포기 안 할게. 선생님, 일단 집 가서 쉬어. 그리고 생각해봐. 뭐가 이상한지.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구치소 면회를 갔어요. 할아버지는 더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가 억지로 웃으셨어요. 준호야, 학교는 가니? 네. 애들이 뭐라고 하지 않니? 괜찮아요. 미안하다.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제가 믿어요. 할아버지 안 하셨다는 거.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준호야. 할아버지, 누가 그랬을까요?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모르겠구나. 오상길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증거가 없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준호야, 변호사님이 그러시던데. 형량 협상을 하자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럼 할아버지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준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니. 증거는 조작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야, 할아버지는 지쳤어. 할아버지, 그냥 인정하고 빨리 나가고 싶구나. 할아버지가 울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사신 분이 거짓 혐의를 인정하려 하고 계셨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믿어주세요. 뭘?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원칙, 그냥 버릴 수 없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끌려가는 걸 봤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생각했습니다. 16살 고등학생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너지면 저도 무너지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한지우 선생님을 찾아뵙기 위해서였어요. 과학 준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준호야. 들어와. 선생님은 실험 기구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어제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랬지. 정말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이 손을 멈추고 저를 보셨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선생님은 변호사도 아니고 수사 전문가도 아니야. 근데 말이야,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찾은 걸 같이 정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제가 찾은 거요? 응.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거기엔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보자. 선생님이 의자를 당겨 앉으셨어요. 앉아봐. 천천히 얘기해 보자.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단 내가 아는 거부터 정리해 봐. 할아버지 공방에서 뭐가 나왔어? 금괴요. 밀수금이래요. 어디서 나왔는데? 수납장 뒤, 선반 뒤, 구석진 곳들이요. 할아버지는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누가 언제 넣었는지 모른다고. 그럼 누군가 몰래 넣었다는 거네. 할아버지 몰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가능해? 할아버지가 매일 공방에 계시는데. 그날 할아버지가 외출하신 날이 있었어요. 언제? 한 일주일 전쯤이요. 이웃 할머니가 그러는데 정장 입은 사람들이 공방 앞에 서성이고 있었대요. 선생님 눈빛이 변했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는데? 은행이요. 저울 수리하러 가셨다가 은행도 들르셨대요. 얼마나 비우셨어? 2시간쯤요? 2시간이면 충분하겠네. 선생님, 그리고 할아버지는 작업일지를 매일 쓰세요. 작업일지? 네. 날짜랑 무게, 작업한 거 다 기록하시거든요. 0.1g까지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공방 달력이랑 할아버지 외출하신 날들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핸드폰 화면을 보셨습니다. 이거 좋은데? 선생님, 만약에요. 작업 일지를 구하면 달력이랑 같이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준호야. 그게 바로 과학이야. 숫자에서 모순 찾는 거지. 집에 혹시 사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볼게요. 좋아. 찾아봐. 그리고 가져와. 선생님이랑 같이 보자.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준호야, 과학은 거짓말 안 해. 숫자도 거짓말 안 하고
만약 누가 조작을 했다면 어디선가 모순이 나올 거야. 그리고 선생님,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예전에 뉴스에서 본 건데요. 액체 금 밀수 있잖아요. 금을 녹여서 세제통에 숨겼다고. 선생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잠깐, 그거 좋은데? 공방에 세제통 있었지? 네, 금 세척할 때 쓰는 거요. 혹시 이상하게 무거운 거 없었어?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볼게요. 그래. 있으면 사진만 찍어와.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네.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호야, 내가 벌써 반은 거야. 의심하고 연결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선생님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지. 선생님은 내가 위험한 선 안 넘게 잡아주고 제도권 창구 열어주는 역할만 할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뭘? 그리고 준호야. 네. 선생님 믿어도 돼. 끝까지 같이 갈 테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반지하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책장, 옷장을 다 뒤졌습니다. 할아버지 방 책상 서랍 맨 아래 낡은 노트 몇 권이 나왔어요. 이거다. 작업 일지였습니다. 예전 것들이었지만 할아버지 글씨로 빼곡하게 날짜와 무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노트들을 가방에 넣고 공방으로 갔습니다. 공방 문은 경찰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여분 열쇠가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공방 안은 압수수색 이후 그대로였습니다. 어질러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작업대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쓰시던 달력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 할아버지가 외출하신 날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달력을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구석을 살폈습니다. 큰 세제통이 거기 있었어요. 일반 세제통처럼 생겼지만 저는 들어보려 했습니다. 무거웠어요. 엄청나게. 이거 뭐지? 일반 세제통이 이렇게 무거울 리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통의 겉모습, 위치까지. 그리고 선생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뭔가 금속 같은 게 굳어 있었어요. 설마 이게 그거? 저는 사진을 더 찍고 급하게 공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지우 선생님을 다시 찾아뵀습니다. 선생님 가져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들과 세제통 사진을 꺼냈어요. 오, 잘했어. 선생님이 노트를 펼치고 달력 사진을 옆에 놓았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거 세제통인데요. 엄청 무거웠어요. 얼마나? 한 손으로는 못 들 정도요. 10kg는 되는 것 같았어요. 일반 세제가 그렇게 무거울 리 없는데.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뭐? 죄송해요.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그건 위험한 행동이야. 증거 훼손이라고 할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근데 안에 뭐가 있었어? 금속 같은 게 굳어 있었어요. 이거 봐주세요. 저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액체 금일 수도 있어. 내가 말한 그 뉴스 말이에요? 응. 금을 녹여서 세제통에 넣고 다시 굳힌 거. 밀수할 때 쓰는 수법이야. 그럼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열어본 게 문제긴 하지만 일단 성분 분석을 해봐야 해. 어떻게요? 학교 실험실로는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는데 경찰이나 법원에 재감정 신청을 넣는 방법이 있어. 믿어줄까요? 모르겠어. 근데 일단 작업 일지부터 보자. 선생님이 형광펜을 꺼내 날짜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자, 준호야. 내가 말한 대로 해보자. 달력이랑 일지를 같이 보는 거. 저는 선생님 옆에 앉아 같이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요, 선생님. 할아버지 외출하신 날인데 작업 일지에는 그날 오후에 작업했다고 적혀 있어요. 어디? 여기. 반지 3개, 목걸이 2개. 금 사용량 62g. 그게 할아버지가 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 네, 할아버지는 외출하셨으니까요. 선생님이 다른 날짜들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내 말대로 할아버지 없던 날에 작업 기록이 있네. 누군가 할아버지 몰래 공방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지에까지 기록을 남긴 거고요. 준호야, 그게 바로 모순이야. 과학에서 모순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할아버지 노트라는 거야. 법원에서 이것도 조작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세제통은요? 그게 더 확실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어. 내가 찾아낸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준호야, 내가 반은 한 거야. 이제 남은 건 이걸 어떻게 제도권에 올리느냐 하는 거지. 제도권이요? 응. 변호사, 법원, 경찰. 그쪽으로 가는 창구를 열어야 해. 그건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과 저는 그렇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저는 찾고, 연결하고, 의심하는 역할. 선생님은 그걸 정리하고, 위험한 선을 잡아주고, 제도권 창구를 여는 역할. 주말이었습니다. 한지우 선생님이 저를 학교로 부르셨어요. 토요일 아침 과학 준비실에는 선생님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준호야, 자료 다 가져왔지? 네, 여기요. 저는 가방에서 작업일지, 달력 사진,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큰 종이를 벽에 붙이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내가 말한 대로 달력이랑 일지를 같이 보는 거. 선생님이 달력 사진을 벽에 붙이고 작업 일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형광펜 있어요? 여기. 저는 형광펜을 받아들고 달력에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할아버지 외출하신 날. 은행 가신 날이에요.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울수리 가신 날. 여기는 병원 가신 날. 하나씩 표시해 나갔습니다. 총 5번이었어요. 5번이네. 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작업 일지를 펼쳤습니다. 이 날짜들 봐주세요. 달력이랑 똑같아요. 어디? 여기. 할아버지 은행 가신 날인데 일지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작업했다고 적혀 있어요. 반지 3개, 목걸이 2개. 선생님이 달력과 일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시간에 외출 중이셨는데, 네. 그런데 누가 작업을 한 거죠? 저는 다른 날짜도 확인했습니다. 여기도요. 저울수리 가신 날 작업 기록 있어요. 여기도 5번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외출하신 날마다 빠짐없이 작업 기록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우연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게 바로 모순이야. 선생님이 노트를 자세히 보셨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작업량이요. 할아버지 계실 때는 하루에 반지 1~2개 정도인데 외출하신 날은 여기 봐요. 반지 3개, 목걸이 2개, 팔찌 하나. 훨씬 많네. 2시간밖에 안 비웠는데 오히려 더 많이 작업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선생님이 턱을 괴고 생각하셨습니다. 준호야,
내 말대로라면 누군가 할아버지 없을 때 공방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일지에까지 기록을 남긴 거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정리해 봤어요. 뭘? 시간 순서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젯밤 집에서 적어온 노트를 펼쳤어요. 첫 번째, 오상길이 금괴 가져옴. 할아버지 거절. 두 번째, 며칠 뒤 할아버지 외출. 공방 비움. 세 번째, 그 시간에 누군가 공방에서 작업. 일지에 기록까지 남김. 네 번째, 일주일 뒤 압수수색. 금괴 발견. 선생님이 제 노트를 보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다 정리했구나. 네. 근데 선생님, 이거 계획된 거예요. 계획? 네. 오상길이 할아버지한테 거절당한 것도, 그 뒤로 공방 앞에 서성인 것도, 할아버지 외출하신 날 노린 것도 전부 처음부터 설계한 거예요. 저는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어제 공방에서 찾았는데 화학약품 영수증이에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할아버지 외출하신 날이에요. 할아버지 안 계셨는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샀다? 네. 그리고 작업대 서랍에서 이상한 집게도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안 쓰시는 스타일이요. 저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 외출하신 날에 공방에 들어와서 할아버지 이름으로 약품 사고, 작업하고, 감괴 숨기고, 일지까지 조작한 거예요. 완벽한 함정이에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완벽해 보일수록 더 의심스러운 함정이지. 딱 봐도 할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설계한 거잖아요. 맞아. 선생님이 벽에 붙인 자료들을 보셨어요. 준호야, 근데 문제가 있어. 뭔데요? 이게 할아버지 노트잖아. 법원에서 할아버지가 거짓으로 적었다고 할 수도 있어. 영수증도 집게도 할아버지가 직접 산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고. 그럼 어떡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객관적인 거.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세제통이요. 세제통? 네, 제가 공방에서 찾은 거요. 엄청 무거웠어요. 얼마나? 한 손으로는 못 들 정도요. 10kg는 되는 것 같았어요. 일반 세제가 그렇게 무거울 리 없는데.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뭐? 죄송해요.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에 금속 같은 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사진을 자세히 보셨어요. 준호야, 이거 액체 금일 수도 있어. 제가 뉴스에서 본 그거요? 응. 내가 연결한 게 맞을 수도 있어.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내가 뚜껑을 연 게 문제야. 증거 훼손이라고 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미 벌어진 일이고. 중요한 건 이게 진짜 금인지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요? 성분 분석을 해야 해. 학교 실험실로는 한계가 있어. 그럼 전문기관이나 경찰, 법원에서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믿어줄지 모르겠어.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증거들은요? 일단 변호사님한테 보여드리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뒤 한지우 선생님이 이태성 변호사님을 만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준호야, 변호사님이 자료 보셨어. 뭐래요? 흥미롭다고 하셨어. 근데요? 이것만으론 부족하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저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왜요? 이렇게 모순이 명확한데. 할아버지 노트니까 조작 가능하다고 할 수 있대. 세제통은요? 그것도 내가 열어본 게 문제래. 공식 절차 없이 건드렸으니까.
그리고 변호사님이 재판 날짜 잡혔다고 하셨어. 다음 주. 다음 주요? 응. 근데 솔직히 이 상태로 가면 힘들 것 같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준호야, 아직 포기하긴 일러. 근데 변호사님도 선생님이 생각해 볼게. 세제통 성분 분석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요? 모르겠어. 근데 방법은 있을 거야.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호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봐. 이 퍼즐 조각들 전부 내가 찾아낸 거야. 근데 쓸모가 없으면 아니야. 분명히 쓸모 있어. 우리가 방법을 못 찾은 것뿐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혼자 아니잖아. 선생님 있고, 그리고 준호야, 내가 찾아낸 진실은 변하지 않아. 할아버지는 안 하셨어. 우리 둘 다 알잖아. 네. 이제 남은 건 이걸 어떻게 법정에서 증명하느냐 하는 거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할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걸,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라는 걸.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제도권은 차갑게 문을 닫았고 재판 날짜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벽에 붙인 자료들을 봤습니다. 달력 작업일지, 영수증, 세제통 사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는데 그 그림을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저는 할아버지 면회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진실을 찾았다고,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 재판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지우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걸 찾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방과 후 과학 준비실에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세제통 정말 분석 못하는 거예요? 전문기관 아니면 어려워. 학교 실험실로는요? 성분 완전히 분석하긴 힘들어. 근데 선생님이 뭔가 생각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준호야, 비공식으로라도 해볼 수는 있어. 비공식이요? 응. 법원에서 정식 감정으로 인정은 안 해줄 거야. 하지만 설명할 수는 있지. 어떻게요? 일단 밀도부터 측정해 보자. 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공방으로 갔습니다. 세제통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과학실에서 선생님이 실험 도구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져왔어? 네, 여기요. 저는 가방에서 세제통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저울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15kg. 일반 세제보다 10kg나 더 나가. 안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제 확인해 보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세제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굳어있는 금속 덩어리가 보였어요. 준호야, 이거 조금만 떼어낼 수 있겠어? 네. 저는 작은 칼로 표면을 긁어냈습니다. 금속 가루가 조금 떨어졌어요. 좋아. 이제 밀도 측정해 보자. 선생님이 비커에 물을 채우고 금속 가루를 넣었습니다. 물이 올라간 높이를 재셨어요. 무게는 이 정도면 계산해 보자. 선생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밀도가 19 정도 나와. 물의 19배. 그게 금이에요? 맞아. 금의 밀도가 정확히 이 정도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네. 이건 비공식 실험이야. 학교 실험실에서 선생님이랑 내가 한 거. 법원에서는 조작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
공식 감정 기관이 아니니까. 그럼. 근데 말이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는 있어. 어떻게요? 이 실험 과정을 다 사진 찍어두는 거야. 저울, 비커, 계산 과정까지.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 선생님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호야,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선생님이 사진 찍을게. 네. 저희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실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매 단계마다 사진을 찍으셨어요. 세제통 무게, 금속가루 채취, 물 높이 측정, 계산 과정까지. 그리고 준호야, 한 가지 더 해보자. 뭔데요? 왕수 반응. 왕수요? 응. 금은 왕수에만 녹아. 다른 금속이랑 구별하는 방법이야. 선생님이 작은 시험관에 금속가루를 넣고 왕수를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쉬익 소리와 함께 금속이 녹기 시작했어요. 봐. 녹잖아. 이게 금이라는 증거야. 와. 이것도 사진 찍어도. 저는 핸드폰으로 시험관을 찍었습니다. 녹아내리는 금속의 모습까지.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여줄 시각 자료를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큰 종이를 펼치고 타임라인 도표를 그렸습니다. 오전 10시 할아버지 외출. 오후 2시 오산길 도착. 달력과 작업일지를 나란히 붙여서 대비표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외출한 날과 작업 기록이 일치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요. 세제통 사진도 정리했습니다. 닫혀 있을 때, 열었을 때, 실험하는 과정까지 모든 걸 A3 용지 여러 장에 인쇄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통할까? 다음 날 저는 한지우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공방 근처로 갔습니다. 선생님, CCTV 확인해야 해요. CCTV? 네, 골목 어기 가게에 CCTV가 있어요. 혹시 그날 오산길이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경찰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학생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셔서요. 딱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정중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가게 주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딱 한 번만. 가게 주인이 CCTV 모니터를 켜주셨습니다. 이날이요, 할아버지 외출하신 날. 영상이 빨리 감기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저기요, 멈춰주세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차에서 2명이 내렸어요. 한 명은 오산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영상 속 오산길은 공방 문 앞에서 뭔가 확인하고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10분쯤 뒤 다시 나와서 차를 타고 떠났어요. 시간 봐. 오후 2시 5분 도착, 3시 15분 출발. 작업 일지랑 똑같아요. 2시부터 4시까지. 저는 핸드폰으로 모니터 화면을 찍었습니다. 오산길의 얼굴, 차 번호판, 시간까지. 이거 경찰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알렸는데 안 믿어주세요. 에구, 답답하네. 저희는 가게를 나와 과학준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책상 위에 모든 자료를 펼쳐 놓으셨어요. 자, 정리해보자. 우리가 가진 거. 작업일지, 달력 대비표, 영수증, 세제통 실험 사진, CCTV 사진, 타임라인 도표. 전부 연결되어 선생님. 그래. 전체 그림이 보여. 오산길은 할아버지 외출 시간을 미리 알고 그 시간에 맞춰 공방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금괴 숨기고 일지까지 조작했어요. 공방을 희생양 무대로 만든 거예요. 맞아.
저는 선생님을 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변호사님한테 가져가면 돼요? 응. 근데 준호야. 네. 변호사님이 이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 공식 감정이 아니니까. 그래도 가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이틀 뒤 저는 한지우 선생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태성 변호사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또 왔네. 무슨 일이야? 변호사님, 이거 봐주세요. 저는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타임라인 도표, 대비표, 실험 사진, CCTV 사진. 할아버지가 안 하셨다는 증거예요. 전부요. 변호사님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셨습니다. 이걸 내가 다 찾았어? 네. 세제통 실험도 제가 도와줬습니다. 학교 실험실에서 변호사님이 한참 자료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학생, 솔직히 말할게. 네. 이거 정말 잘 찾았어. 대단해.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공식 감정이 아니라는 거야. 학교 실험실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아. CCTV도 정식 압수 절차를 안 거쳤고, 그럼 검사 측에서 증거 능력 없다고 할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래도 써먹을 수는 있잖아요. 이걸 언제 어떻게 쓸지는 내가 판단할 거야. 변호인 입장에서 최선의 타이밍을 봐야 해. 학생이 직접 나서려고 하지 마. 하지만 법정은 학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곳이야. 자칫하면 너까지 문제 생길 수 있어. 변호사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어, 학생? 네. 이 자료들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최선을 다해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네. 내가 여기까지 준비한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거야. 변호사님이 잘하실 거야. 그럴까요? 응. 그리고 말이야, 준호야. 네. 법정은 정말 위험한 곳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선생님은 끝까지 내 편에 있을게. 선생님, 재판은 모레야.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벽에 자료 사본들을 다시 붙여놨습니다. 타임라인 도표, 대비표, 실험 사진, CCTV 사진. 원본은 변호사님께 드렸지만 저도 사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산길이 어떻게 할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모든 과정이 명확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내가 판단할 거다라고 하셨고 선생님은 법정은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재판은 모레였습니다. 저는 자료 사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변호사님이 이걸 제대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 판사님이 믿어주실까? 아니면 내가 직접.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선생님도 제가 나서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저는 자료 사본들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재판 당일 방청석에 앉아서라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고 가방에 자료 사본들을 넣었어요. 타임라인 도표, 대비표, 실험 사진, CCTV 사진. 한지우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호야, 준비됐어? 네. 법정 처음이지? 네. 긴장하지 마.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저희는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판사석, 검사석, 변호인석, 방청석. 할아버지는 피고인석에 앉아 계셨어요. 수척해진 얼굴, 깎인 머리.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았습니다. 한지우 선생님이 옆에 앉으셨고요. 이태성 변호사님이 변호인석에서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저으셨어요. 가만히 있어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강인호 씨, 일어나세요.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검사 측,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 강인호는 40년 경력의 금세공사로 전문 지식을 이용해 국제밀수 조직의 금괴 세탁을 담당했습니다. 공방에서 발견된 금괴, 작업일지, 전문 도구 등이 이를 입증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변호인 측,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포기하시는 건가요? 다만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과 범행 동기가 불명확한 점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앉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강인호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펼치셨어요. 주문. 피고인 강인호를 징역 5년에. 그 순간 저는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피고인의 손자 강준호입니다.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앉으세요. 판사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판사님,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태성 변호사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객, 지금 법정 모욕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앉지 않으면 저한테 3분만 주세요. 3분만요. 저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A3 용지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한지우 선생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선생님 손을 뿌리치고 판사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 경위, 저 방청객을 제지하세요. 법정 경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제발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타임라인 도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날 외출하셨어요. 공방에 안 계셨다고요. 그때 한지우 선생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재판장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이 학생의 과학 선생 한지우입니다. 선생님이라고요? 네. 재판장님, 3분만 주십시오. 이 학생이 준비한 걸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제 옆으로 오셨어요. 떨어진 자료들을 주워 담으셨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일어나셨습니다. 변호인,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이 학생이 비공식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비공식이라니요? 학교 실험실에서 한 분석이고 CCTV도 개인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왜 지금? 재판장님,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증인이요? 네.
저는 이 학생과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과학교사로서 실험 과정과 결과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사 측 의견 있습니까? 재판장님,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판결 선고 중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학생, 이름이 뭐라고 했죠? 강준호입니다. 몇 살이죠? 16입니다. 16. 판사님이 다시 한숨을 쉬셨습니다. 좋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설명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타임라인 도표를 펼쳤습니다. 판사님, 여기 봐주세요. 할아버지가 외출하신 날이 표시되어 있어요. 저는 달력 사진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에 할아버지는 은행에 가셨어요. 오후 5시에 돌아오셨고요. 계속하세요. 근데 작업 일지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작업했다고 적혀 있어요. 저는 작업 일지 사본을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계셨는데 누가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CCTV 사진이에요. 저는 CCTV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후 2시 5분 이 사람이 공방에 들어갔어요. 오상길 금은방 사장이에요. 판사님이 사진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이게 정말 그날 찍힌 겁니까? 네, 재판장님. 제가 학생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가게 CCTV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세제통이에요. 저는 세제통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공방에 있던 건데 무게가 15kg이에요. 일반 세제는 5kg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죠? 재판장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실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학교 실험실에서 밀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19. 금의 밀도와 일치합니다. 학교 실험실이라 비공식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선생님이 왕수 반응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왕수에 녹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금입니다. 판사님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셨습니다. 검사 측, 이 자료들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이건 공식 감정이 아닙니다. 학생과 교사가 임의가 아닙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그래도 법적 증거 능력은 알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다시 자료들을 보셨어요. 학생, 이 자료들을 전부 본인이 찾았습니까? 네, 판사님. 왜 그랬죠? 할아버지가 억울하셔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출처 모르는 금은 절대 안 만지셨고요. 근데 누군가 할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완벽하게 설계한 함정이에요. 저는 타임라인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외출한 날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약품 사고, 공방에서 작업하고, 금괴 숨기고, 일지까지 조작했어요. 공방을 희생양 무대로 만든 거예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변호인, 이 자료들을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공식 감정이 아니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직접 나선 겁니까? 네. 판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학생,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죄 선고 받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이 한참 자료들을 보시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 측, 이 세제통에 대해 아십니까? 압수 목록에는 없습니다. 왜 없죠? 세제통은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CCTV는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재감정 신청할 의사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좋습니다. 판결을 연기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세제통 성분 분석과 공방 재수사를 명합니다. CCTV 원본도 확보하십시오. 재판장님, 검사 측 이해 있으면 상급 법원에 제기하십시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을 중지합니다. 재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한지우 선생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잘했어, 준호야.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가 피고인석에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재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할아버지는 보석으로 풀려나 집에 계셨어요. 저와 함께 반지하 집에서 할아버지는 처음 며칠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준호야. 네, 할아버지. 고마워.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그대로 죄인이 됐을 거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안 하신 거니까요. 그래도 고맙다. 저희는 그렇게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 뒤 이태성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학생,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제통 성분 분석 결과 금이 맞았어요. 순도 99%. 정말요? 그리고 공방 재수사에서 지문이 나왔어요. 지문이요? 오상길이랑 또 다른 남자. 최도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최도훈. 밀수 조직 브로커래요. 오상길이랑 같이 일하던 사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검찰에서 오상길이랑 최도훈을 긴급 체포했어요. 지금 조사 중이고요. 할아버지는요? 다음 주 최종 판결이에요. 무죄 나올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학생한테 감사해야죠. 학생이 아니었으면. 전화를 끊고 저는 할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무죄래요. 무죄.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일주일 뒤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한지우 선생님은 다시 방청석에 앉았어요. 이번엔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인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주문. 피고인 강인호는 무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감정 결과 세제통에서 발견된 금괴는 피고인이 취급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방에서 발견된 지문과 CCTV 영상을 통해 제3자가 피고인 부재 시 공방에 침입하여 금괴를 은닉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판사님이 계속 읽으셨습니다. 피고인은 평생 성실하게 생활해온 금세공 장인으로 범행 동기나 조직과의 연결고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3자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의 희생자로 판단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강인호를 무죄로 판결합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우셨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법원 계단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지우 선생님,
이태성 변호사님. 축하합니다. 강인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한 선생님도. 제가 뭐려? 준호가 다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준호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하셨잖아요. 당연히 증명해야죠. 고맙다.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며칠 뒤 오상길과 최도훈의 재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둘 다 금밀수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여러 건의 밀수와 세탁에 관여했다고 해요. 오상길은 할아버지가 거래를 거절하자 복수 겸 공방을 밀수 창구로 만들려고 함정을 설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드러나는구나.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공방을 다시 열기로 하셨어요. 경찰 테이프가 떼어지고 어질러진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저도 도왔어요. 선반 닦고 도구 정리하고 작업대 청소하고. 준호야, 이거 봐. 할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뭐예요? 할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만든 거야.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금반지. 준호, 준비할 준, 넓을호. 내 이름이야.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를 구해줬으니까. 할아버지도 너한테 줄 게 필요하잖아. 저는 반지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가 더 고맙지. 할아버지가 저울을 만지셨어요. 준호야, 금은 거짓말 안 해. 기억하지? 네. 있는 만큼 그만큼 무겁고 숫자는 정직하지. 네.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언젠가는 그대로 드러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올까요? 너 같은 아이들이 있으면 올 거야. 저는 반지를 끼워봤습니다. 조금 컸지만 나중에 맞을 것 같았어요. 너도 배울래? 금세공. 저요? 응. 할아버지 기술. 누군가는 이어받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울게요. 좋아. 할아버지가 작업대에 금 조각을 올려놓으셨어요. 자, 시작해볼까? 저는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공방에 다시 불이 켜졌고 저울 위에 금 조각이 놓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숫자와 무게로 살아오셨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그 삶이 결국 증명되었습니다. 금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온 방식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할아버지, 이거 무게 얼마예요? 5g. 정확히. 저울로 재봐도 돼요? 그럼. 금은 숫자로 말하니까. 저는 금 조각을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0.1g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5g이었어요. 금은 거짓말 안 합니다. 있는 만큼 그만큼 무거울 뿐이죠. 할아버지와 저는 그렇게 새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